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글쎄요,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항,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새만금에 공장 많이 유치하려면 원재료라든지 또 완성품 같은 화물을 원활하게 실어 나를 수 있는 항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새만금 신항 건설이 지역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조금 덜 갖는 사이에 이 새만금 신항 건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오늘 좀 짚어보는 순서 갖겠습니다. 박주연 국회의원, 또 최연성 교수, 김남석 박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자료를 먼저 하나 볼 텐데요. 올해 8월에 전국 12개 신항만을 대상으로 이 기본 계획을 정부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배후 부지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예. 12개 신항만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항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 배후 부지를 어떤 예산으로, 어떤 비용으로 건설할 것이냐를 비교한 건데요. 앞서 보시면 보령이라든지 목포, 또 포항, 영일만항 보면 모두 재정,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새만금 신항만 민자 100%, 민간 자본 끌어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명백한 차별 아니냐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빚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좀 나중에 듣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앞서서 이 항만 관련된 게 상당히 복잡한 용어가 많아서 우리 항만물류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해오신 김남석 박사님께 배후 부지라는 게 뭔지 좀 어려운 용어가 될 수도 있는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항만 배후 부지라는 것은 그 항만을 지원하는 지원 시설입니다. 그 항만의 배후에 부지를 조성을 해서 화물을 적치하고 그다음에 보관하고 그리고 출고하고 그런 시설인데요. 대부분의 배후 시설에는 창고도 있고 예. 그다음에 야적장을 포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출입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항에 가보면 뭐 여객기가 뜨고 날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여객 터미널도 있고요. 또 화물 경납고도 있고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뭐 창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듯이 항구에도 배가 드나들고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 외에 그 뒤쪽에 여러 가지 뭐 창고라든지 물류 기능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집적화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배후 부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일종의 뭐 전쟁터로 말하면 병참 기지라고 할까요? 예. 지원 시설입니다. 지원 시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께서 이 새만금 신항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서 일정 정도의 성과도 거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배후 부지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나왔던 화면 보면 새만금 신항만 저렇게 민자로 되어 있는 건 뭐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떻게 좀 지적을 하셨는지요? 일단 그 국감에서 저는 전북과 새만금에 관련해서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배후 부지 8,007억 원을 민자에서 재정으로 돌린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재정으로 부두 2선석을 짓는 것, 또 거기 위에 이제 호안 건설하는 것을 14개월 앞당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항로 준설을 하는 것을 37개월 앞당겼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해수부 장관하고 담판을 지어가지고 만들어낸 것인데,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저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첫 번째 순서를 해수부 첫날 감사와 마지막 종합 감사에서 첫 번째 질문자를 정말 우연치 않게 행운에 의해서 두 번의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해수부에 대해서 조금 더 갑의 위치에서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이제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서 꾸준히 이제 해수부하고 협상을 해오던 와중에
올해 8월에 이제 항만 기본 계획이 만들어질 때는 2, 3만 톤에서 5만 톤으로 늘리는 것 플러스 해서 이후에 이제 항만이 활성화되면 5만 톤 이상으로 올리는 그 부분을 이제 기본 계획에 집어넣는 거에 굉장히 주력을 했고요. 그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배후부지 관련된 거를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끝까지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때는 그래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이제 기본 계획이 나오고도 계속 요청을 했는데 주지 않다가 국감에서 이제 그 자료를 딱 받아봤는데 경악을 했죠. 예. 부산 제2신항의 경우에는 부산 항이 이미 있고 부산 신항에 대해서 올해 이제 마무리됐는데 마무리되기도 전에 부산 제2신항에 대해서 올해 5월에 이미 배후부지를 특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2,005억 원의 예산을 재정으로 배정을 한 상태인데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는 100% 민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항구들의 그 예산을 다 받아봐가지고 이제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이제 그 사회자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항만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다 100%로 돼 있고 항만공사가 있는 경우에도 인천신항의 경우에 재정이 82%가 들어가고요. 평택항의 경우에도 32%, 또 부산 제2신항의 경우에도 23%가 재정으로 되어 있는데 새만금 신항은 항만공사도 없는데 100% 민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거는 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청구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서 계속 이제 해수부를 이제 압박해서 결국은 해수부도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해수부 장관에게 첫날 감사해서 이거는 재정으로 전환을 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절차를 언제 진행할 거냐, 자 중앙심의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의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마지막 날 이제 종합감사에서 그거를 이제 다시 제가 거론하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라고 날짜를 못을 박아라. 말로 하는 거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 올해 연말 안에 최대한 그거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이제 기재부가 동의하는 게 관건인데요.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을 요청하겠다 그랬고 저도 이제 기재부 장관을 따로 만나서 부탁을 드렸고 기재위원장도 만나서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없는 걸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의뢰 이제 그런 식으로 돼야 하는 원칙을 지켜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이제 관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뭐 그거를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또 저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하겠다고 해수부 장관의 답변이 그렇게 했다는 건데 3월까지라는 것은 이제 고시를 그러면 변경 고시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자 100%에 딱 그 위치에 있는 이거를 위에 재정 항목으로 그냥 올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배후부지를 민자로 건설하는 것과 국가 예산,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해서 건설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나요? 그 항만 배후부지 개발은 많게는 수조 원에서 적게는 수천억 원의 투자를 해야 하는데 다른 산업에 비해서 항만 부지 개발 투자 비용이 그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의 투자하는 업체들이 이 조기에 개발 잉여금을 장기적으로 회수한다는 점에서 그 민간 투자 유치 업체들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자본들이 투자가 이제 불투명하니까 그러니까 민자로 들어올 그 회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 부두를 조기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재정 자금으로 예산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만이 조기에 이 신항만이 개발될 수 있고 이번에 그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민자에서 재정으로 전해낸 것은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만금 신항만이 조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민자로 건설하는 것에서 재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의 중요성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민자로 그대로 됐었다면 사실 8,70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고
민간 자본이라는 것은 이익이 나야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익이 안 난다고 한다면 민간 자본들이 달려드는 곳이 없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계속 하송세월로 더 그렇죠.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10년이고 20년이고 예. 그냥 늦춰질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뭐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미 이제 막 북적북적 거리는 곳은 민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예. 하지만 이제 새만금 신항은 지금 만드는 단계인데 이제 걸음마 단계죠. 예, 거기 민자들이 이제 뭐 앞으로 예측을 어떻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고 이게 사실상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부두도 지금 아무도 안 들어와서 재정으로 이선석을 이제 해서 그걸 시작을 하는데 예. 배후부지 건설하는 거에는 민자로 그냥 내쳐뒀으면 예. 저는 새만금 신항은 뭐 정말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이거를 이제 한동안 지금 해보니까 이게 항만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목인 거예요. 목. 장사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목이어서 예, 예, 예. 이거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쟁 이상입니다. 예, 지역 간에도 그렇죠. 그럼요. 예. 전쟁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정말 예를 들면 부산의 경우에는 이제 뭐 신항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미 이제 배후부지가 되고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러니까 재정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새만금 신항을 시작한 지 11년이 됐는데 예. 아직까지도 지금 전혀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이런 부분이 이제서 시작된다는 것은 저희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결의를 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번에 민자에서 재정으로 전환하고 이걸 37개월까지 당기는 거 할 때 거의 전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 1시까지 계속 이제 장관과 실갱이를 하고 예. 거의 또 막 다른 식으로 압박하고 뭐 이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정말 하늘이 저는 전북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한 게 예. 정말 우연히 질문 1번이라는 건 엄청 중요하거든요. 예. 첫날. 국정감사 첫날 1번 그리고 마지막 날 또 1번을 제가 얻게 되는 정말 행운이 겹쳐서 예. 이 부분이 가능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항만이라는 것은 전쟁이고 이것을 확보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그 표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다른 이제 항만공사가 없는 곳은만 비교해 보면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지금 재정으로 100%돼 있는데 왜 새만금 신항만 미운털에 박였길래 그렇게 여기 재정으로 민자로 하는 것을 100% 했을까요? 그거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뭐 이제 저는 조금 또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 그 박지원 의원님 이제 큰 일을 하셨는데 그 가치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목포 신항하고 보령 신항 뭐 100%라고 했는데 규모가 적습니다. 예, 그거는 좀 적죠. 예. 그런데 이제 새만금 신항은 총 2조 9천억 원인데 예. 그 중에서 재정에서 국가에서 1조 6천억 원, 예. 그다음에 이제 민자에서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도록 돼 있던 것을 다시 또 8천억 원을 박 추가한 의원님께서 거죠. 예. 추가로 국가 재정으로 또 돌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군산항을 비추어서 볼 때에 그렇게 투자자들한테 새만금 신항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와중에 이걸 그대로 민자로 놔뒀다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지금 허송세월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상당히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국가 재정으로 끌어당겼다라고 예. 하는 것이 이제 저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 계획에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좀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이번에 신항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기본 계획이 재수립이 됐는데 그 중에서 2040년이 돼도 새만금 신항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은 TU로 계산하면은 15만 TU 정도. 예. 우리나라에서 2040년이 됐을 때 부산, 인천, 광양 세 개에서 전체 물동량의 90%를 차지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가 되는 데가 평택 당진항인데 예. 여기가 군산보다 근 10배를 처리하도록 예. 이렇게 기본 계획이 되어 예. 있어요. 그러면 새만금 신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군소 열 몇 개 중에서 지금 현재 군산항이 차지하고 있는 게 1.1%의 물동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수준 정도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박 의원님이 이번에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우리가 인천, 부산, 광양 이렇게 3대 항까지는 못 가도 평택 당진항 수준까지는 새만금 신항하고 군산항하고는 바로 인접해 있어요. 이건 하나로 봐야 되거든요.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이 좀 잡혀졌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은 국가 재정으로 많이 돌리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나중에 성장 잠재력에 있어서는 예. 의문점이 좀 남는 예, 것이 예, 좀 있습니다. 예, 예. 좀 큰 차원에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나중에 조금 잘게 쪼개서 얘기를 좀 할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배후 부지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그렇게 민자로 배후 부지를 건설하는 것 안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사실을 좀 책임을 져야 될 새만금 개발청이라든지 또 전라북도라든지 이런 곳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진행 과정에서 참 안타까웠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힘이 없기도 하고 여력이 없기도 하지만 좀 그 관심도 적었던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 이제 새만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장관에게 처음 말문을 그렇게 열었습니다. 새만금에 대해서 전북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예. 뭐 앞으로 미래의 땅 어쩌죠? 아닙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30년간 진짜 이거는 전라북도가 시작한 사업이 아니에요.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해서 국가 사업인데 이걸 한다고 30년간 정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북 예산은 계속 갉아먹으면서 일자리는 안 생겨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막 새만금 얘기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예.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 들어서면서 이거는 확실하게 조기 추진을 하겠다라고 못을 박으신 거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새만금 매립도 공공 주도로 되고, 이제 도로 건설도 되고, 이제 뭐 항공도 이제 예타 면제가 되고 했는데, 그거의 핵심 중에 핵심이 신항인데, 예. 이것만 지금 정부 항만 기본계획에서 10년을 밀어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게 무슨 이거는 하겠다라고 해놓고 여기에서 이걸 발목을 잡고 있으면 이거 전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끌어낸 건데요.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만 기본 계획이 초안이 한 5, 6월에 나와서 그게 이제 각 그 기관에게 배포가 되었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오늘 예.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얘기를 예. 드리는 겁니다. 5, 6월의 초안에는 배후 부지 8,007억 원 중에 25%는 재정으로 하는 것으로 초안에 만들어져 가지고 전라북도나 이런 데 다 배포가 되었던 겁니다. 예. 전라북도는 알고 있었죠. 예. 그러면 전라북도는 그 상황에서 왜 우리 재정 100%가 아니냐. 예, 다른 예. 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차별을 하느냐라고 예, 이제 예. 문제 제기를 하고 덤벼 들었어야 되는데 예.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기본 계획에는 뭐 이거 그냥 민자 100%로 가도 되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25%마저 없어지고 민자 100%로 발표가 된 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발표되었을 때 전라북도가 아니 이게 웬일이냐. 재정 100%로 해야 되는데 그나마 재정 25%로 하기로 했던 것도 이게 빠지다니 말이 되느냐 하고 이제 사생결단으로 덤볐어야 되는데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만은 전쟁입니다. 예. 목을 차지하기엔 전쟁이기 때문에 사생결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대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민자 100%로 해서 쭉 가면서 결국 정말 지지부진하고 새만금 뭐 아무리 개발해봐야 이제 그 통로가 없어지는 이런 예. 결과가 될 뻔했다라는 점에서 예. 참 안타깝고 정치권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접근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었을지 몰라도 제가 계속 그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끝까지 주지 않다가 이제 예. 국정감사에서 비로소 예. 이제 이걸 받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 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한 5, 6월쯤에 각 유관 기관에 그 기본 안을 배포를 했는데 그 안에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이익이 가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방치했고 무관심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 이제 그렇게 유형을 예. 할 수 있겠군요. 이거를 이제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5, 6월에 안으로 배포된 거에 보면 1단계 부지 조성에 2,055억 원이 이 정부, 말하자면 재정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5, 6월에 배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8월에 이제 항만 기본 계획에서는 민자 100%로 여기에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뭐 누구라도 이걸 보면은 이제 부당하다라는 게 우선 밝혀질 수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을 뭐
놓친 거죠. 알겠습니다. 그 뭐 모르고 무관심하면 당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번 기회에 좀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신앙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항만은 둘로 구분이 됩니다. 국가관리 항만이 있고 지방관리 항만이 있거든요. 군산항 같으면 국가관리 항만인데 새만금 신앙은 지방관리 항만이에요. 전라북 도지사께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살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국가관리가 유리할 수도 있고 지방관리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한 걸 가지고서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관리 주체가 도지사님한테 있기 때문에 도에서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 점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군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면 이제 뭐 3월 달에 그렇게 고시를 변경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으셨다고 했는데 고시가 변경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 뭐 하면 그 기본 계획도 세우고 뭐 실시 계획도 세우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까지 혹시 좀 만들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새만금 배후부지 기본 계획을 만들 겁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새만금 배후부지 기본 계획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 고시를 수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다. 무조건 고시 먼저 변경해라. 수정해라. 그리고 나서 새만금 배후부지 기본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이제 제가 요청을 했고 그것을 이제 해수부에서 받아들여서 우선 먼저 수정 고시를 하고 고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저 지금 기재부 장관도 만나고 뭐 기재위원장하고 이제 백방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전라북도가 본격적으로 나서서요 절대로 여기서 후퇴하지 않도록 이걸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본 계획이 수정되고 난 이후에 배후부지를 어떻게 그 설계하고 하겠다는 것은 그런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본 계획 수정하는 것으로 일단 거기서 종료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그 새만금 배후부지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정말 다행인 게 항로 준설하는 걸 37개월 앞당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준설한 준설토를 그대로 지금 배후부지 하는 거기에다가 다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또 배후부지의 시기도 당겨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설토를 그쪽에다 쌓아서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배후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이번에 기본 계획이 그 변경된 것은 안에는 또 시기라든지 또 선석의 규모 이런 변화도 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잠깐 만나보시죠. 새만금 신앙만의 경우에 처음에 기본 계획이 반영된 것이 2010년도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올해 지금 변경이 됐는데 애초에는 1단계를 2023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2030년으로 7년 정도 늦춰졌습니다. 2단계는 2030년으로 끝내게 돼 있던 것을 2040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선석의 규모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부도 규모를 보면 기존에는 한 2, 3만 톤급이었던 것을 5만 톤급으로 변경한 게 들어가 있고요. 선석의 규모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18선석으로 총 돼 있던 것이 9선석으로 반절로 이렇게 줄게 된 것인데 저것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기는 일단 굉장히 많이 늦춰졌고요. 뭐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는 좀 커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김남수 박사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까? 좋다고 봐야 됩니까? 당초 새만금 진항만은 자동차 부두가 2만 톤급 1개 선석, 그리고 일반 자파 부두가 2만 톤급 2개 선석, 그리고 컨테이너 전용 부두 3만 톤급 1개 선석 총 4개 선석으로 2023년도까지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확정된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을 보면 5만 톤급 2개 선석으로 변경하였고 1단계는 2023년도에 그리고 2단계는 2040년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새만금 신항만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5년도까지 처리 예상 물량이 150만 톤입니다. 그러면 5만 톤급 1개 선석으로 취급할 수 있는 양이
88만 톤인데 예. 그러면 5만 톤급 일개 선석으로 어떻게 그 150만 톤의 예상 물동량을 처리를 하겠느냐. 예. 그러므로 1, 2단계를 동시에 개발을 해서 예. 2개 선석을 확보함으로써 그 부두의 효율성이라든가 예. 경제성을 확보를 해서 예. 부두를 운영될 수 있게 각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 주장은. 지금 시기가 굉장히 너무 늦다 그런 예, 말씀이죠. 아까 예. 150만 톤 말씀하신 게 몇 년도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 2025년도 계획입니다. 2025년도까지요. 예. 그렇게 하기에는 부두 개발의 계획이 날 시기가 너무 늦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1단계가 2030년도, 2단계가 2040년도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2030년도에 1개 선석, 5만 톤급 1개 선석으로 88만 톤밖에 그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새만금 실황만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2025년도에 150만 톤을 취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그럼 선석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예.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1, 2단계를 동시에 개발을 해서 예. 부두가 알겠습니다. 하나 있는 예. 그 지금 짧게는 7년, 예. 길게 보면 10년까지 지금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예. 늦춰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유, 그러니까요. 뭐 조속 추진한다. 그러기 위해서 재정으로 이선석을 부두를 짓는다라고 해놓고 재정으로 이선석을 했으니까 그 대신 좀 늦춘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재정 이선석을 이제 드리면 저반 시설에서 새만금 신항의 경우 한 30%를 재정으로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목포는 저반 시설 100%를 재정으로 해요. 예. 그리고 항만공사 있는 광양항도 32%, 예. 평택 당진항도 22%, 예. 제주신항도 38%를 저반 시설을 재정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 정도를 재정으로 확보한 게 전혀 배려도 아니고 특혜도 아니에요. 예. 그냥 거의 그 평균 수준인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군산조선소 폐쇄되고 예. GM 폐쇄되고 예. 전북 금융중심지 보류되고 이런 상황에 비춰본다면 저는 이게 재정 2선석이 아니라 4선석 정도는 확보를 했었어야 예. 이게 걸맞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재정 2선석이라는 게 이 전체 계획을 늘릴 하등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재정으로 이제 부두 건설하는 것도 좀 확대하는 거를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 이 이제 지금 물동량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이선석에 대해서조차 정부는 이거를 단계별로 추진한다. 예. 그래서 한 석 먼저 하고 그 다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일단 한 석을 하기 위해서 뭐 가우안을 만들고 하려면 92억 원이 추가로 듭니다. 이거를 두 선석을 한꺼번에 하고 그것도 배후부재랑 함께 이렇게 뭔가 가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로 준설에서 매립하는 것까지 최소한 함께 두 선석이 같이 가야 이게 이제 뭐 재정 예산이 이제 효율적이고 그게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것도 제가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예. 이것도 엄청 실갱이를 해서 보시면 지금 이제 저반부두 두 석에 대해서 한 14개월 정도를 단축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북측 방파 호안에 대해서도 한 14개월 단축을 했고 이 항로 준설 및 매립을 한 37개월 정도 단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이 이상으로 절차 같은 거를 좀 더 이제 좀 단축을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조금 더 단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나 이제 그 두 선석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확고하게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설계비를 두 선석에 대해서 이제 설계비가 아니라 진행하는 비용을 두 선석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을 일단 농해수위에서는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시켰고요. 이제 여기로 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 마지막 굉장히 좀 집중해서 관철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부연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1단계가 변경된 내용으로 보면 2030년까지 6선석을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두 선석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시기는 2025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박주현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좀 당겼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 시기를 2023년? 23년
2024년 상반기 정도로 지금 예. 단축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2023년까지 적어도 재정 이선석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를 민자가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예. 조속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재정 이선석을 한 건데 예. 그러면 이거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맞다. 예, 그러면 바로 해라. 예, 예.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전에 그 2023년까지 1단계를 마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재정 이선석만이라도 1단계, 원래 1단계 2023년에 맞춰라. 이렇게 이제 계속 압박을 했고,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단축했는데, 이제 2023년 말까지 저는 끝까지 이제 그걸 압박을 예, 했고, 예, 그것이 이제 2024년 뭐 상반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확답을 얻은 알겠습니다. 거죠. 네. 그게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려면 설계비를 좀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초에 76억 원이 필요한데 이제 기재부에서는 45억 원만 승인해 줬다는 건데 예, 예. 이게 지금 관건이 일단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을 이제 좀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설계비가 아니라 두 선석을 추진하는 예산을 지금 이제 항로 준설 예산하고 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두 선석을 같이 추진하는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 바로 이제 두 선석이 함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그게 한 석 따로가 한 석 따로 하면 정말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된다니까요. 예, 예, 두 예. 선석을 같이 해야 합니다. 예. 어차피 재정 이선석을 하기로 한 거를 왜 이거를 따로따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예, 예.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물동량 관련해서도 그 두 선석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한삼금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 설계비가 예산에 확실히 반영이 좀 되는 절차나 과정이 좀 남아 있는 셈이군요. 예, 예. 좀 잘 됐으면 좋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좀 그 시기 문제라든지 선석의 변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윤석 교수님? 이제 저는 그 굉장히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추세가 선박 대형화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 또 군산항에서는 2만 톤급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근데 바로 옆에 또 같이 붙여서 짓는 새만금 신항에서 똑같이 또 2, 3만 톤급을 하면은 기능도 중복되고 그다음에 이제 2, 3만 톤급이 들어올 수 있는 항의 전체적인 캐파가 딱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예를 들어 지금 전기차 클러스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익산 중심으로 해서 국가 식품 클러스터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물동량이 상당할 텐데 이걸 지금 군산항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예. 그리고 이제 그건 벌써 이제 2만 톤급 정도를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는 물량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5만 톤급으로 올린 거는 대단히 잘 됐는데 그걸 이제 두 선석만 지금 조기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왕이면은 조금 더 늘렸으면은 예. 그러면은 새만금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군산항에도 5만 톤급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수심이 얕다 보니까 5만 톤을 싣고 와서 일부를 인천에 내려놓고 절반을 내려놓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군산에 들어옵니다. 군산항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군산항에 있는 5만 톤급은 실제로는 5만 톤급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만금 신항의 이제 가장 장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심이 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번 5만 톤급으로 늘렸지만 그 활성화되면서 앞으로 바로 좀 10만 톤급을 적어도 한 석이라도 먼저 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힘을 좀 합해서 봅시다. 지금 현재 5만 톤급으로 돼 있는데 대체적인 말씀들이 5만 톤급은 앞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10만 톤급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숙 박사님 좀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국제 해상 운송 추이를 살펴보면은요. 국제 대형 선사들은 해상 운송 비용과 항만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운송 선박 기존 그 사이즈를 핸드 사이즈는 2만 톤에서 3만 톤의 핸드 사이즈를 이미 핸드막스의 5만 톤급이나 파라막스급인 6만 톤 이상으로 지금 운항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제 해상 운송 업체들은 더욱더 이제 해상 운송의 경제성을 확보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선박이 계속적으로 대형화 추세에 있거든요. 그 이러한 해상 운송의 대형화로 변화된다면 현재의 5만 톤급에서 캄사르막스의 8만 톤이나 아프라막스의 10만 톤급의 대양 선박으로 변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 국제 선사들은요. 예. 그래서 새만금 신항만도 이렇게 이제 다변화되고 있는 해상 운송 물류 시스템을 예. 준비하기 위해서는 10만 톤급으로 건설돼야만이 향후 국제항으로서의 제 역할을 예, 예. 아마도 다 할 것으로 보고요. 예. 특히 가까이에 있는 중국의 상해항이나 예. 청도항이나 연운항 그리고 이제 국내의 평택항이나 인천항, 광양항 등과도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새만금 신항이 완공이 되도록 돼 있는 저는 기본 계획상으로 보면 2030년이나 40년 정도 되면 뭐 10만 톤급의 배가 뭐 상당히 많아지는 그래야 국제 경쟁에 갖추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로는 그 앞으로 항만이 활성화될 경우에 선박 규모를 늘리는 것을 고려하겠다. 뭐 이 정도의 표현을 약간 선언적 의미로 돼 있어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조금 기본 계획이 변경돼서 그 안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10만 톤으로 늘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뭐 어쨌든 전투를 했는데요. 예. 그거는 정말 철벽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워딩으로 해서 집어넣는 것도 뭐 겨우 넣고 예. 하지만 일단 그게 분명히 앞으로 이제 활성화될 경우에 이 선석 규모를 확대한다. 예.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예. 얼마든지 그 선석을 늘릴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이 제정 이선석 5만 톤급을 빨리 끝내고 그리고 바로 이제 추가로 아까 이제 새만금 신항의 경우에 30%밖에 안 되는 거고 예, 다른 항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더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마땅하다. 예. 그러면 10만 톤급 한 석 정도를 재정으로 확보를 해서 바로 좀 건설을 시작한다면 새만금 예. 신항의 좀 앞날이 굉장히 좀 밝아질 것이다. 제가 이제 그 새만금이 이제 배후 부지가 굉장히 배후 단지가 엄청 넓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잖아요. 근데 예. 그 이번에 항만 기본 계획에 새만금 신항을 대중국 식품 클러스터 무역항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집어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산동성하고 이렇게 계속 접촉을 하다 보니까 산동성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만금 신항 언제 되냐고. 자기들이 예. 정말 그 식품 무역과 관련해서 관심이 이제 있다는 뜻이네요. 그럼요. 예. 이게 이제 중국의 식품은 아무런 이제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중산층만 해도 이미 이제 그 수입 식품을 먹으려고 하고 그 전쟁 기지로 일본을 생각했는데 일본에서 방사능이 터졌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 식품도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그리고 이제 중국 조사를 해보면은 어느 나라 식품을 수입해서 먹고 싶냐 그러면 1위가 한국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한국에서 어떤 기지를 같이 만들어서 한중 합작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는 배후부지가 꽉꽉 차서 예. 거기에 넓은 그런 식품 단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라북도 새만금 신항의 경우에는 농생명 연구소들 다 들어와 있죠.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배후에 이제 농수축산물 단지가 다 있고 새만금에 엄청나게 그 배후부지가 있고 그러니까 바로 새만금이야라고 생각하는데 항구가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신항이 언제 되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이거 무조건 당겨야겠다라고 작심을 한 게 산동성하고 접촉하면서 자 우리 여기 한중 합작 단지 만들자라고 했을 때 계속 신항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좀 계속 집중을 했던 것이고요. 예. 그 이 새만금 신항은 제가 이제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자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 재정으로 뭐 10만 톤급 한 선석을 더 늘려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좀 불쌍하니까 봐줘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를 예. 새만금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기존의 국내 일자리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예. 중국과의 관계에서 또 그 중국과 뭐 중동과 동남아의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 식품 시장을 겨냥해서 알겠습니다. 중국과 합작으로 해서 예. 이 수심은 가장 깊고 그래서 가장 큰 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배후 단지가 엄청 넓고 그런 데에 대해서
뭐 그 재정 그 10만 톤급 일선석 그 선도 투자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정부라면 예. 그런 그 자신감을 가지고 좀 접촉을 할 필요가 예. 있습니다. 그만큼 네. 국제적인 수요가 있다 이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선석 규모를 늘리는 얘기가 나왔는데 선석 규모를 늘리려면 그만큼 수심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지금 3만 톤급에서 5만 톤급으로 늘리면서 수심을 12m에서 14m로 지금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2만 5천 톤 TEU급 하려면 23m까지 수심을 파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상당히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새만금 신항만은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천연적인 그 항만을 끼고 있습니다. 예.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 군산항 같은 경우에는 포구항입니다. 포구항. 목포항처럼 포구항이어 가지고 그 금강에서 내려오는 그 토사가 계속 쌓이죠. 쌓이기 때문에 준설을 꾸준히 할 수밖에 없지만 새만금 항만은 그 고군산도 전면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대형 선박이 접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20m에서 25m까지 수심을 확보를 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로인데 배가 드나들고 나갈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하는 그 항로가 과연 20에서 25m가 그 일률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배 속에 그 바닷속을 보면은 좀 그런 것들만 그 정리를 해서 수심을 확보를 한다면 충분히 20에서 25m까지는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심이 조금 덜 나오는 것은 한 번 준설만 해주면 계속 토사가 쌓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대형 선박이 지나다닐 수 있는 항로가 확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거. 김남석 박사님이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거. 애초에 2025년도만 해도 150만 톤급 되는데 지금 시기 이렇게 돼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 새만금 기본계획 한 번 이렇게 되는 것은 또 나중에 한참 있어도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또 변경하기는 어렵죠. 10년 만에 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우선은 지금 2030년을 이제 40년까지로 했는데 지금 현재 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가능하면 재정으로 해서 초기에 일단 활성화를 시켜두고 그렇게 돼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물동량이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뭐 재정이든 민자든 들여오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최윤성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셨던 내용이긴 한데요. 2040년에 새만금 신항이 완공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때까지 잘 된다고 가정을 하고 했을 때 새만금 신항이 어느 정도의 이상이 될 것인가를 좀 잠깐 좀 봤으면 하는데요. 화면으로 좀 잠깐 보실까요? 신항만만 따져본 겁니다. 전국 12개 신항만 화물부두만 보면요. 전체가 237선석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새만금 신항이 8선석으로 돼 있죠. 나머지 한 선석은 이제 여객 크루즈선이고요. 굉장히 큰 항만들이 많습니다. 평택, 당진 68선석, 부산 신항 50윤선석, 울산 신항 29선석. 비교가 상당히 좀 많이 돼서 좀 초라하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볼까요? 화물 말고 여객 크루즈 부두객만 보더라도 전국에 25선석이 되는 건데 새만금 신항은 그중에 딱 한 석 들어있는 상황이 됩니다. 최윤성 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것도 굉장히 시기도 늦다, 규모도 작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2040년에 가서도 상당히 규모가 상당히 왜소하고 초라한 규모다. 이것에 대한 조금 실망을 좀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좀 이 지역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박 의원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왜 그러냐면은 이 국제항이라고 하는 건요 무제한으로 아무데나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외국 선사들이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대개 한 포트에다가 짐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육상을 통해서 운송되는 거예요. 군산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전부 군산항으로 오느냐? 군산항으로 오는 건 거의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부산항이나 광양항에서 다시 화물로 다시 예, 부산으로 와서 예, 쓰는 예,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 간에 서로 자기 것을 확대해 가지고 허브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새만금 신항이 처음 얘기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에 3포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2포트가 뭐냐면 부산항하고 광양항이에요. 이게 예, 이제 예. 세계적인 허브항입니다.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두 항 가지고서 어려우니까 하나를 더 만들자라고 한 것이 새만금 신항이에요. 근데 새만금 신항은 말만 나왔지 그 이후에 늦게 얘기 나온 부산 신항은 벌써 완공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이제 지금도 보면은 군산항을 예를 들면은 군산항 바로 옆에가 보령 대천인데요. 보령항이 지금 작년에 군산항이 11위예요. 보령 대천항이 10입니다. 더 앞서고 있어요. 그 바로 위에 올라가면은 또 무슨 항이 있냐면 대산항이 있는데 이게 6위예요. 바로 또 옆에 보면은 태안항이 있는데 이게 군산을 바짝 뒤쫓고 있는 12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전부 각 지역별로 자기들이 해외의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몸집 키우기에 지금 혈안이에요. 그러면은 군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새만금 신항하고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군산항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걸 서해안권에서는 인천 다음에는 새만금 신항 딱 이렇게 되도록 이게 위상을 정립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전과 예. 우리 지역 내에서의 계획이 없어요 지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국의 5대 항으로는 들어가도록 확실하게 전라북도에서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5대 항은 부산, 광양, 울산, 그다음에 인천 다음에는 새만금 신항이 들어가도록 40년까지 발전 계획이 세워져야지 예. 이게 살아남지 안 그러면요 경쟁이기 때문에 바로 밀리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에 정말 동의하고요. 이제 교수님들께서 그런 이제 큰 그림에 대한 부분 설득력을 가지고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당장은 10만 톤급 한석을 추가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근거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준설 예. 비용 얘기하는데요. 예. 지금 준설 비용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얘기하니까 막 준설 비용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예. 생각처럼 들지 않고, 특히나 새만금의 경우에는 준설해가지고 바로 매립에 쓰면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10만 톤이든 큰 선석을 만들기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일단 그 새만금, 제가 해수부 장관님의 동의를 분명히 얻었어요. 자, 새만금 신항이 이런 식품 글로벌 세계적인 식품 무역항으로서 가장 적합한 곳이다.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특성화된 항을 좀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힘이 약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경쟁력,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 세 가지가 있는데, 식품과 문화와 복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문화는 그런 컨텐츠 산업이나 관광 산업으로 발전을 시키고, 복지 마인드가 있는 것은 50만 전북 실버시티를 만들어서 인구를 늘리고 또 그 실버 산업의 어떤 핵심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고요. 예. 식품과 관련해서는 이 전체가, 저는 새만금 신항이 어떤 세계적인 식품 무역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항만 기본계획이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발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역하고 보관하고 또 가공하고 인증하고 또 그 관련된 무역 금융 등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무역 금융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전북이 그 기금운용본부의 어떤 지금 현재 650조, 앞으로 막 1000조가 넘는 그 돈을 운영하는 자산운용 플러스 식품 무역 금융을 예. 결합해서 제3의 금융 중심지가 되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10만 톤, 재정 10만 톤급 한 선석을 더 추가한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근거는 너무 충분합니다. 근거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주장을 하고, 또 전북의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이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해낸다면, 예. 저는 이제 새만금 신항을 발전시키는 건요, 저는 이름까지 다 지어놨어요. 장보고항. 예. 예. 그리고 일단 그 큰 시장을 벌려놓으면요, 제가 이제 하림의 김홍국 회장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이건 무조건 된다.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보다 새만금 신항이 훨씬 더 여건이 좋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이거에 대해서 가시적인 그 진전이 있게 되면 정말 그 글로벌 그 식품 무역 관련된 회사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여건이.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새만금 신항을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항만으로 장기적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중요한 키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바람, 희망과는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본 계획을 보면 부산항과 광양항이 상당히 그 중심항으로 키우려는 그런 상당히 전략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새만금 신항은 서해권의 여러 항만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지금 그 취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뭐 이상을 강화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들으면서 새만금 신항을 좀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구로 키워나가는 전략 좀 짧게 좀 들으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석 박사님께 좀 부탁드릴까요? 예. 예. 우선 먼저 첫 번째로는요. 새만금 내부 개발 활성화로 다국적 기업 유치를 통해서 입주 기업이 원활한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 1, 2단계를 먼저 건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10만 톤급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는 새만금 공항과 인입철도 그리고 동서남북로 도로 등 트라이포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도까지는 신항만 개발이 너무 시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까지는 개발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새만금 신항만이 국민들에게는 전라북도에만 국한된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만금 개발이 우리나라 경제 개발의 한 축을 이루는 국가적인 그런 중책 사업이라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예. 새만금 개발이 성공하면은 모두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분 이내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현성 교수님. 예. 예, 지금 아까 로테르담 얘기를 하셨는데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식품 수출 국가입니다. 수입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수입해서 가공해서 다시 또 전 세계로 그 식품이 나갑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로테르담 항이 그렇게 유명한 허브항이 됐는데요. 이 새만금 항도 충분히 로테르담 항 이상으로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5대항 안으로 2040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지역 정치권에서 더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주연 의원님. 예,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배후부지 8,007억 원을 민자에서 재정으로 전환하고 또 부두건설 또 뭐 호안 또 항로 준설을 14개월에서 37개월까지 이렇게 단축한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신항이 정말 세계적인 식품 무역항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뭐 이제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또 부침이 있는 것이고 이 식품 산업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가 중국도 일본도 가질 수 없는 우리의 그 확고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뭐 하여간 열심히 밀고 나갈 테니까 전부 정치권이나 또 언론 또 학계에서 똘똘 뭉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우선 단기 목표는 이번 예산에서 무난히 통과되는 거 플러스 예. 추가로 재정 10만 톤급 한선석을 만들어냅시다. 예,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일이 좀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제2대 도시 또 3대 도시로 꼽히는 뭐 부산이라든지 인천 이런 곳이 발달한 까닭이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항구를 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만금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방향, 전라북도가 더 커지는 방향, 거대한 항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분명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라북도 신항만 상당히 좀 차별을 받고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지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의 역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은 총선의 중요성도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